9장 디자인 패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행위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패턴은 객체 사이의 행위를 조직화하고 연합하는 데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객체나 클래스의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조 패턴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행위 패턴에서는 클래스 사이의 책임과 협력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객체들 간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연동을 프로토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 패턴을 사용합니다. 행위 패턴의 종류에는 observer 패턴, 중재자 패턴, 책임 체인 패턴, 커맨드 패턴, 상태 패턴 등이 있습니다. 먼저 observer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패턴은 정보 제공자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때 그런 관련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변화를 이용 객체에게 전달해야 할 경우에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옵저버 패턴의 동작 방식을 보면요. 어떤 특정 데이터나 객체를 감시하고 있다가 여기서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그 연관된 객체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연관된 객체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떤 적절한 작업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단일 객체가 영향받는 객체 집합에 대해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그래서 이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어떤 변화의 발생을 알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패턴에서는 관찰 대상 객체는 자기를 관찰하는 객체가 몇 개인지 또는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음 그림은 observer 패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콘크리트 observable이죠. 이 관찰 대상은 항상 이 observable 클래스의 그 서브 클래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든 간에 이 observable의 그 서브 클래스로 되면 이것이 관찰 대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찰 대상을 관찰할 observer는 인터페이스 observer를 implement한 그런 클래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observer에 있는 업데이트 메서드를 이제 구현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observable 클래스에는 add observ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를 통해서 observer들을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 observable 클래스는 그런 observer들의 인스턴스의 컬렉션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관찰 대상이 어떤 변화, 변경이 발생하면 이 notify observer 메소드를 통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observer들에게 그런 변화, 변경이 이제 통보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은 그런 observer 패턴이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기예보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프리딕션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웨더 뷰어에게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웨더 뷰어는 observable에 그것을 즉 이 포캐스터의 변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 놓은 거죠. 등록을 해 놓으면 여기서 변화가 발생하면 등록되어 있었으니까 통보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observer 패턴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bserver 패턴의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콘크리트 observable 클래스에서 어떤 상태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상태 변화를 저장한 다음에 그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 통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observable 클래스의 notify observer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notify observer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observable 클래스에서는 그런 상태 변화를 이제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observer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콘크리트 observer 객체 안에 있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콘크리트 observer 클래스에서는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서 그 콘크리트 observable 객체 상태를 받아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변경된 상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observer 패턴은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재자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관련된 객체 사이에 직접적인 레퍼런스를 피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재자 객체가 중간에서 객체들 간의 변화나 메시지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그 여러 객체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협력 행위를 특정 객체, 바로 이제 중재자 객체죠. 그 중재자 객체 안에다가 캡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객체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객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협력 행위만을 쉽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중재자 패턴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미디에이터는 이 컬리그 객체들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콘크리트 미디에이터는 이렇게 컬리그 객체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해서 협동 작업을 실현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컬리그 클래스들은 이 미디에이터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 미디에이터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그런 객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재자 패턴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재자 패턴의 동작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콘크리트 미디에이터에 의해서 개시된 작업인데요. 보통 초기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미디에이터가 각각의 컬리그들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메시지를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컬리그들 중에서 하나에 의해서 개시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리그 중에 하나가 어떤 뭔가 상호 동작이 필요할 경우에 미디에이터에게 중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콘크리트 미디에이터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콘크리트 미디에이터가 각각의 컬리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호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중재자 패턴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고객 정보를 입력한 GUI에 대한 예제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름의 다이로그 박스가 있고요. 여기 다이로그 박스는 리스트 박스와 입력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 리스트 박스에서 어떤 고객 타입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고객 타입에 따라서 오른쪽의 입력 폼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은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리스트 박스와 입력 폼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서 어떤 고객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고객에 따라서 입력 폼이 바뀐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호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다이로그 박스가 둘 간의 상호 동작을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다이로그 박스가 이 미디에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재자 패턴이 적용된 사례를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중재자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설명했던 대로 리스트박스와 입력폼 같이 두 컴포넌트 간의 직접적인 의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 간에 직접적인 레퍼런스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점,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체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어떤 객체에게 맡길지 모를 때 그 작업을 다룰 만한 객체들이 집합에다 맡기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작업을 수행하는 객체들을 체인처럼 엮어 놓았다가 외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체인에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체인에서는 넘어온 요청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에게 그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패턴은 동작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가 메시지를 받는 모든 객체를 이제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메시지를 받을 단 하나의 객체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과
그 요구를 요청하는 객체와 그 처리하는 객체 사이를 느슨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책임 체인 패턴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핸들러에게 어떤 그 작업 처리를 요청하죠. 그러면 이 핸들러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그 핸들러 A가 그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수행할 수 없으면 그 다음 후속자인 핸들러 B에게 그 처리를 요청하죠. 그래서 얘도 처리할 수 없으면 그 다음 후속자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후속자들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패턴은 요구를 처리하는 핸들러 객체가 다른 핸들러 객체에게 그 기능 수행을 위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기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죠.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패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책임 체인 패턴은 어땠어요?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어떤 객체가 처리해 줄지 모를 때 그것을 객체 집단에다가 넘긴다고 했었죠. 그러면 객체 집단에서 여러 개의 객체 중에서 그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그 요청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 커맨드 패턴도 객체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들을 수행할 객체 집단이 있는데 차이는 여기선 처리를 담당할 객체를 직접 지정한다는 거죠. 객체를 직접 지정한 다음 그 객체를 처리 박스에 요청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객체가 그것을 처리할지 몰라요. 그럼 넘기면 차례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커맨드 패턴은 객체 집단에서 처리를 담당할 객체를 직접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을 처리하는 객체 집단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GUI 프로그램에서 여기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아이템들이 뜨죠. 메뉴 아이템에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명령들이 어때요? 다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냥 어떤 명령이든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는 거죠.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객체를 사용하는 모듈은 서로 다른 객체를 동일한 객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클릭하고 이 각각이 그냥 커맨드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객체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GUI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적용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구현할 때는 방금 전에도 그러면 클릭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각각이 이제 동일한 그 커맨드 객체로 이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커맨드 클래스 안에 명령을 캡슐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구현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 커맨드 패턴은 타겟의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에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타겟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하는 간접적인 호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타겟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그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그 명령을 취소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내렸던 명령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취소할 때 필요한 그런 커맨드 히스토리, 지금까지 내렸던 명령들을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뒤로 한 칸 한 칸씩 계속 명령들이 뒤로 언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히스토리가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히스토리를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커맨드 패턴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게 커맨드 클래스가 있고요. 이것을 상속받아서 구체적인 커맨드 클래스로 액션1 커맨드, 액션2 커맨드 이런 클래스가 실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그 타겟의 그 메서드를 이렇게 직접 호출하지 않고 반드시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타겟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서도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 명령을 취소해야 될 때 어떤 명령들이 각각 실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 커맨드 클래스에는 execute 메서드들이 있는데 이 execute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실제로 타겟에 있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겟의 액션을 호출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호출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맨드 패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아이템이 있어요. 그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해주는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GUI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게 메뉴 아이템들이 뜨죠. 그래서 그 특정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처리해주는 메서드가 이 핸들 클릭 메서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특정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즉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 메뉴 아이템들을 커맨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command.exec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줘요. 그래서 command execute를 호출하는데 사실은 여기 메뉴 아이템에 어떤 명령을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py 명령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럴 때 copy command 객체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xecute에서 바로 그 도큐먼트의 copy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곧바로 타겟의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메서드를 호출해 주도록 그 간접적인 호출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메뉴 아이템 중에서 copy라고 하는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메시지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예제에 대한 그 메시지들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된 시퀀스 다이그램이 되겠죠. 다음으로 상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에서는 프로그램 동작이 객체의 상태에 의존적일 때 상태를 객체화합니다. 이 패턴은 상태를 객체로 만들고 상태 클래스 안에 정적 변수로 저장합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특정 핸들 리퀘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위임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 패턴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요, 특정 상태의 종속적인 행위를 다른 상태와 분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를 하면 유지보수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태 천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그 상태를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수행하다가 그 다음 다른 객체가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상태 전이가 일어났음을 쉽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상태 패턴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객체는 내부에 그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타겟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타겟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두 리퀘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 타겟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 속성 값에 따라서 그 상태 A의 핸들 리퀘스트가 불려질지 또는 상태 B의 핸들 리퀘스트가 불려질지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그 상태 객체들은 바로 타겟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종류를 의미합니다.